중국은 부동산발 위기로 건설사들 디폴트가 나고 있는데도 지원 병력을 안 보내고 있어요. 오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그대로로 유지를 했고요. 실질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만 0.1% 하락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는 시장의 부양책이라 볼 수가 없겠죠. 이 정도로는 부동산 매수세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중을 해석해 보자면은 부동산 위기가 심각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최고 권력자가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 부양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거나 부동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살릴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셋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저는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조만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이걸 놓치면 50조를 풀어야 되고, 이걸 놓치면 100조를 풀어야 돼요. 돈을 많이 풀수록 이후에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집니다. 헝다 사태 때 약간만 넣었으면 될 돈을 1년 지나서 안 넣다 보니까 더 심각해졌고, 연임까지 확정되고 났을 때 그때라도 투입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갔죠. 어느 정도만 투자를 해줬으면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마 오늘이 골든타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오늘을 지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돈을 풀어서 막으려고 하겠죠. 이제 정책을 급선회를 할 겁니다. 돈을 많이 푸니까 부작용이 커지겠죠.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자산 가격, 상품 가격 둘 다 볼게요.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빈부격차가 커질 겁니다. 상품 물가가 오르면 생활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겠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대출 이율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빚내서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어려워져요. 결국은 몇 년 뒤에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작용 오느니 지금 당겨서 아프자, 이렇게 하는데, 당겨서 맞는 것도 상당히 아픈 일이거든요. 어쨌든 골든타임을 놓쳤다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 부동산 위기는 좀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중국의 문제는 부동산 빚을 떠안은 게 지방정부랑 건설사인데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를 낮추면 상환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면 디폴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은 미분양 주택이 3천만 채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1억 채예요. 미분양만 잘 해결돼도 건설사 디폴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이 안 나온 게 저는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이자가 줄어들면 빚내서 집을 사고 할부로 자동차를 사고 빚을 내서 가전 가구를 살 수 있어요. 대출은 소비에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출이 나쁜 거다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대출 받아서 소비하지 않는 게 유리하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돼요. 대출 받아서 집, 차, 가전, 가구를 사면 돈이 돌고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물가가 상승하겠죠? 물가만큼 임금이 올라야 되고 원자재와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이게 밸런스가 잘 맞게 상승하면 우리는 완만한 인플레이션, 경기 호황이라 부르는 거고, 여기서 언밸런스가 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를 수도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과 인플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최대한 대출을 활용한 경기 부양을 안 하려는 모습이에요. 중국이 가장 잘 던지는 결정구를 안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 만루니까 결정구만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결정구를 안 던지고 나는 잡겠어, 상대방이 지금 슬라이더를 노리고 있으니까 나는 슬라이더를 던지지 않고 잡겠어라고 하지만 그냥 슬라이더 던지는 게 나을 때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오늘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2%에서 4.8%로 예상치를 낮췄어요. 중국이 금리를 강하게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인데요. 달러당 7.3위안을 넘어가면 환율 방어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갑자기 환율 조작을 통해서 7.3위안에서 7.2위안으로 낮췄어요. 만약에 오늘 금리 인하를 많이 했었으면은 환율이 7.3위안을 넘어갔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마음껏 내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환율을 조작을 통해서 막으려면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많이 소진했을 건데요. 달러를 채우기 위해서 미국채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채 금리가 또 오르겠죠. 4.3을 넘길 것 같아요. 미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저번 주에 하락했던 증시가 이번 주에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힘이 세지 못할 수도 있죠. 하락은 크고 반등은 약하고 우리가 그거를 약세장이라 부릅니다. 증시에 새로운 구원투수가 나와서 미국채 금리가 오르거나 말거나 증시를 확 올릴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없으면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계속 증시를 발목 잡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는 상반됐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날이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내려가고 있고요. 미국은 고용이 뜨겁고 중국은 실업자가 넘치고, 미국은 내수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기업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망해가는 기업을 보면서도 대출을 꺼려하고 기업들이 자빠지고 있죠. 미국은 인플레가 심하고 중국은 디플레가 시작됐고요. 미국은 소비가 살아있고 중국은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요. 미국은
중국은 주택이 730만 채가 부족하고 금리만 낮으면 살려는 수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한 달 전부터나 꺾였지 그 전까지는 계속 올랐고요. 모기지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보통 금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집을 샀을 때는 모기지 금리가 3%였고 내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3%를 계속 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7%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좀 막혀 있는 거지, 금리가 조금만 떨어지고 나면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화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주택 가격이 2년 전부터 꺾였고 좀처럼 상승세가 없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투기 수요가 가득하죠. 미국은 주택 건설 회사들이 대규모로 집을 짓고 임대를 놓고 금융을 지원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하죠.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부동산 충격을 완화해주는 버퍼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주택 가격과 렌트비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도 이 회사들이 버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구조가 아니죠. 버퍼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충격이 고스란히 시장에 전달되는 구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면 후보댐 건설같이 인프라에 투자해서라도 고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고용이 살아야 부동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방팔방 막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중단했고 동남아에 태양광 공장 지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꼼수도 이제 통하지 않고, 1대1로를 보면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건설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인데, 1대1로를 통해서 돈을 투입하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는 돈은 있고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여기서도 돈이 묶여있죠. 중국의 빅테크 신규 채용도 최근에 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한 건지 일자리를 만들려고 위에서 압박해서 그런 건지 이것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찾아볼 때마다 중국 기업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부동산 업체 소호차이나는 부동산세도 못 낼 상황이에요. 부동산 업체들의 현금이 마른 상태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대출을 완화해서 유동성은 지원하되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게 하겠다, 나름대로 중국판 연착륙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밀한 연착륙이 되려면은 우선 고용이 좋아야 되고 소비가 살아있어야 어떻게 도려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집을 태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 금리를 보면서 조심을 해야 돼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국가인 인도와 멕시코는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만 보니까 증시가 떨어지네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거예요. 버핏은 이런 와중에도 주택 개발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 중에 디아호튼을 많이 샀죠. 중저가 주택을 가성비 있게 짓기로 유명해요. 호화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고 주택 공급을 정말 탄력적으로 잘 조절했어요. 그래서 타격이 덜한 편입니다. 매출과 이익 성장률도 좋고요. 시장 점유율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장이 어려우면 경쟁사들이 많이 무너지겠죠? 그럼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독점 기업이 되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부족과 기존의 주택 교체 수요가 몰리면서 매출이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만 유지된다면 금리가 과거보다 높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높으면 안 되겠지만 과거처럼 아주 낮게 돌아가지도 않을 거라 봅니다. 중물가, 중금리로 새로운 뉴노멀이 될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버핏이 투자한 은행, 정유, 건설, 이거를 예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택은 필수 소비재가 맞아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살기 어렵고 기름이 없으면 살기 어렵죠. 그래서 집, 차, 기름, 전기, 식료품, 또 대출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금융, 이게 필수 소비재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을 뿐이지 주택용 부동산은 나쁘지 않아요. 중국은 집이 사치제와 신분을 나타내는 귀족제예요. 각 나라의 문화와 경제적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부동산은 내려,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돼, 한국적인 기준으로 전 세계의 모든 부동산을 평가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은 투자에 잘못된 판단을 주게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 그 나라의 정책을 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고치고 수정하면서 유연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